들어도 헷갈리는 ISA, 연금저축펀드, IRP 제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S&P 500이나 나스닥 ETF 대부분 열심히 모으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쩌면 그거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잘 오르고 있는 걸 멈추라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달콤한 숫자 뒤에 숨어있는 걸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세금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수익 20%, 30% 그 이상 벌면 당연히 좋죠. 근데 막상 현금화를 시키고 나서 내년 5월에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로 번 돈은 내가 생각했던 돈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S&P 500이나 나스닥 ETF 투자하실 때 왜 ISA 계좌로 투자하는지, 그리고 ISA 연금저축 IRP 중에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ISA는 목돈을 모으는 계좌고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계좌입니다. ISA 먼저 말씀드리면 ISA는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ISA를 개설하시는 이유가 주식이나 펀드를 담으시려고 증권사에 개설하실 텐데 저 또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금이자라고 해봤자 얼마 안 나오는데 그거를 절세하는 것보다 주식이나 펀드로 인한 수익률이 훨씬 높을 거기 때문에 ISA 계좌에는 주식이나 펀드만 담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 가입하시면 1년마다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씩 늘어나서 5년 차에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국내에 상장된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ISA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를 구매하는 경우 이자 소득세 15.4%가 부과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건보료도 올라가는데 ISA 계좌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 9.9%가 분리과세로 계좌를 해지 시에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도 덜 내고 과세도 이연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혹은 4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ISA 계좌를 운용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시기 위해서는 의무 납입 기간인 3년 차에 ISA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시면 비과세 한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ISA 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시면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또 더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55세가 넘었거나 곧 55세가 되신다면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 55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냐면 연금저축 계좌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이 계좌에는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어요. 연금 수령을 하실 때 연에 1,500만 원 한도 안에서 받으시면 세금을 3.3에서 5.5%만 내면 되는데 1,500만 원을 넘어가시게 되면 16.5% 분리과세를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연금저축 계좌에 돈이 많이 거치되어 있어서 이 한도를 넘기시는 분들이나 아직 나이가 젊으셔서 연금저축펀드에 오랜 기간 내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ISA 계좌로 돌아와서 ISA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을 하시기 전에 이런 딜레마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가 수수료가 0.001% 더 싸네, 어디는 이벤트를 하네, 뭐 이런 정보를 막 찾아보시다가 질려가지고 결국에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우리가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트레이딩이 목적이라면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냥 꾸준하게 적립식 매수를 하시거나 한 번에 거치를 하시더라도 장기 투자가 목적이시라면 이 수수료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투자하는 거 수수료가 저렴하면 좋긴 하겠죠. 만약 기존에 사용하시던 증권사가 편하시다면 기존의 증권사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증권사 계좌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 매수 기능이에요. 자동 매수 기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차트 보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내가 하루에 몇 주씩 사겠다 아니면 한 주에 몇 주씩 사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만 해두면 알아서 자동으로 매수가 되는 기능입니다. 일반 주식 계좌 자동 매수 기능은 대부분의 증권사에 있지만 이 ISA 계좌 자동 매수는 대부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수수료겠죠. 아니 앞에서 장기 투자할 거면 수수료 크게 안 중요하다면서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증권사가 편하시다면 이 부분이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도 기왕 새롭게 가입하는 거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하고 ISA 자동 매수 기능도 있는 삼성증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당연히 광고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권사를 정해서 ISA 계좌를 만들었다면 어떤 펀드를 매수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올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올인을 하라고? 좀 안전하게 분산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S&P 500 ETF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분산 투자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 졸리 선생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생겨서 강연을 듣고 왔는데 거기서 졸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분산 투자가 뭐냐면 그냥 주식을 여러 종목 사는 게 아니라 주식에도 통신주, 반도체, 리츠 등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그런 섹터별로 회사를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분산 투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담았을 때 이게 한 종목에 올인한 것처럼 착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S&P 500 ETF를 사면 500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 11개 섹터에 분산되어 투자가 됩니다. 자산을 운용하는 규모가 엄청나게 큰 자산가이시라면 뭐 안전자산 몇 프로, 중위험자산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더 세부적으로 분산을 해야 될 수 있지만 이 ISA 계좌에 투자하실 때는 여기서 굳이 더 분산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 정도 된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63년생인 저희 엄마도 알거든요. 내가 개별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서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 이상으로 매년 꾸준히 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보다도 일반 계좌에서 양도소득세 22%를 내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힘드시기 때문에 저는 S&P 500 ETF만 전부 다 담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연 10% 수익률보다 조금 더 수익률 욕심이 있고 변동폭을 더 견딜 수 있고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같은 테크 기업 비중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ETF를 담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개별 주식 말고 ETF를 투자하시더라도 최소한의 공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가가 내릴 때 흔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2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언제든지 당근에 2만원에 판매가 가능한데 어느 날 이걸 만원에 판다면 제가 이거 사야 되나요? 당연히 사야죠. 2만원에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당장에 싸다 비싸다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얼마까지 더 싸질지는 알 수 없어요. 2만원짜리를 만원에 산다면 싸게 산 게 맞지만 5천원, 3천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포를 느끼고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이나 펀드는 그냥 쌀 때 사면 되고 그것도 아니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 매수 기능으로 싸든 비싸든 그냥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연평균 수익률 정도는 당연히 나올 테니까요. 이게 얼마까지 내려갈까 오를까 맞추는 거는 운의 영역, 도박의 영역입니다. 이 투자에서 운의 영역이 뭔지 실력의 영역이 뭔지는 제가 예시로 든 이 책 마이클 모부신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책에 모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른 책들도 올려두었으니까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 그 저점, 고점 맞추는 걸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재벌들과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부자일 거예요. 그래서 저점에 더 살 걸, 고점에 팔 걸 이런 차트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부를 해보신 뒤에 이게 미래에는 얼마까지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최소한의 기준점은 가지시고 ETF를 꾸준히 매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ISA 계좌에서 정확히 종목명 뭐라고 적힌 걸 사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드는 주린이 분들이 계시다면 S&P 500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덱스 미국 S&P 500 ETF 혹은 타이거 미국 S&P 500 ETF, 나스닥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중에 그냥 이름이 마음에 드시는 걸 자동 매수 걸어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코덱스는 삼성증권에서 운용하는 ETF고 타이거는 미래에셋에서 운용하는 ETF입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IRP 얘기를 드릴게요. 이 두 계좌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S&P 500이나 나스닥 ETF를 담으실 수 있어요. 연금저축이랑 IRP는 거의 비슷한 상품인데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매년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 IRP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합산해서 최대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IRP에서는 300만원만 받을 수 있고 IRP만 들었다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148만원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는 이렇게 두 계좌 합쳐서 총 900만원이지만 납입 한도는 매년 1800만원이니까 매년 1800만원씩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두 계좌의 차이점을 보면 우선 가입 대상은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 IRP는 소득이 있는 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없어서 전액을 앞서 말씀드린 S&P 500 그리고 나스닥 ETF들의 올인이 가능한데 IRP는 S&P 500이나 나스닥 ETF는 70%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IRP 안전자산 30%를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S&P 500 미국채 혼합 ETF 혹은 나스닥 미국채 혼합 ETF 중에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것도 제대로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계좌의 차이점은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전에라도 세금을 내면 중도 인출이 가능한 데에 반해서 IRP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55세 이전에 출금이 좀 어렵습니다. 이 연금계좌에 펀드를 모으셔서 나중에 연금 개시를 하시려면 만 55세 이후 그리고 계좌 가입 후 5년 경과 시점부터 가능한데 주의하실 점이 이 연금계좌의 연간 수령 한도는 1,500만 원입니다. 물론 연간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도 가능하긴 한데 이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시면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내시면 되는데 이 1,500만 원 한도를 넘어버리시면 분리과세로 16.5% 혹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기간 수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연금계좌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혹은 원금을 많이 거치하는 바람에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해야 되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게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지만 만약 소득이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밖에 없으시다면 종합과세를 하시면 오히려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도 수령액을 크게 초과하지 않고 소득이 연금소득액밖에 없으신 분들은 종합과세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연금계좌 수령 시기가 되셨는데 연간 수령 한도를 초과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알아보지 마시고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한 점 꼭 물어보시고 수령하세요. 아시겠죠? 사실 이 주식 투자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주식형 ETF를 100% 투자 가능한 연금저축펀드부터 채우신 뒤에 IRP를 가입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일반론적으로 가장 먼저 가입하시길 추천드리는 건 ISA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SA 계좌의 한도를 다 채우셨다면 ISA 계좌에 있는 돈들은 나중에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됩니다.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또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또 별도로 적용됩니다. 거기다가 ISA는 의무 납입 기간이 3년이지만 3년 안에 해지를 하더라도 ISA 계좌의 혜택을 못 받을 뿐 일반 계좌랑 그냥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ISA 혜택을 못 받았다 뿐이지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3년 뒤에 해지를 하시면 세금 혜택도 보면서 중간에 이 돈이 필요한 경우에 빼서 쓸 수 있는 유동성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먼저 가입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서 가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마다 나이나 자산 규모나 지금 처하신 상황이 전부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간다면 ISA부터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 연금저축, 그 다음 IRP 순으로 채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도 연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실비보험, 암보험, 종합보험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에 12만원, 장애인 전용 보험은 15만원까지 절세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 보장성 보험을 내는 돈이 연에 100만원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해당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ISA 연금저축펀드 IRP를 다 채웠고 나는 추가적으로 더 비과세 혜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외에도 사실 방법이 더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ISA는 9.9% 분리과세, 연금계좌는 3.3에서 5.5% 혹은 수령한도 초과 시에는 16.5% 분리과세 세금을 내야 됐는데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일시납 기준 1억 원, 월납 기준 150만 원까지 세금이 아예 0원입니다. 아니 근데 저축보험은 사업비도 많이 떼고 주식 투자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저축보험 연금계좌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S&P 500이랑 나스닥에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문 금융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는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인 현대홈쇼핑의 심사를 받고 그리고 보험협회의 심사를 또 받은 다음에 영상을 업로드해야 돼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한 달 정도 이후에 연금보험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또 오늘과 비슷하게 이 절세 계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것 같고 이 연금보험 계좌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S&P 500과 나스닥에 세금 0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현재 제가 심사를 준비 중이라서 최대한 회사에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촬영을 한 다음에 알려드릴 테니까 해당 방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두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최고 하루 되세요.